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거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관련된 것을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 일시적 충격일 경우에는 이제 바로 회복되니까 특별한 문제 없을 거고, 근데 구조적 충격이면은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장기적인 영향을 줄 거다 이러는데, 실제 이 아까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쪽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미 단기적인 시나리오, 중기적 시나리오, 장기적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구분했을 때 단기 시나리오 이미 폐기된 상태고, 그다음 중기 시나리오는 이제 한 2달 내지 3달 되는 이제 충격이고, 근데 이미 중기 시나리오도 거의 이제 실효성이 없어지고 예. 장기 시나리오 차원에서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구조적 충격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 기준이 뭡니까? 예. 이게 얼마나 지속되는가. 예. 그러니까요. 그 그것도 얼마나 지속이 얼마나를 어느 예.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뭐 일정 이렇게 특정 기간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징후가 어떤 징후가 나타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가, 또 근원 물가가 이런 인플레이션 압력을 반영을 하는가, 예, 거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것들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단어만 계속 열거하고 예. 계셔서, 실제 이게 구조적 충격이라면은 그러면 이 배럴당 원유 가격이 네. 한 150달러, 180달러 되면은 근원적 충격, 이게 구조적 충격이 되는 겁니까? 한국은 워낙 그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유가에 참 취약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체계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일정 정도, 일정 기간, 예. 근데 그 기간을 지금 언급을 안 하고 계시는데, 예, 예.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런 데 대한 그 잠정적인 것들이 예, 있어야 되고, 그 충격이 나면은 결국 수요 억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수요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개별적인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해서 가격 문제로 반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또 금리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대응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 점에 고려해서 금리 문제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여간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 전망치가 바뀌고 있고 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이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교란, 그리고 물가의 변동, 우리 전체적으로 원가, 제조 원가의 변화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실제 구조적 충격이냐, 그러면 그 국민들과 온 경제 주체들이 무엇을 가지고 서로 이게 인식의 공감대, 그리고 이제 고통의 분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따로 예.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경제 전망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문 간 차이는 많지만은 이제 그 계량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 총량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지 그거는 그때 전망 때 하겠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데이터 보고 전망해 보겠다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특별한 게 하실 말씀이 없고. 그럼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 만 거, 앞서 질의하다 만 거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거시경제 그 DSR 관련된 것을 통해서 풀자, 그러니까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전부 풀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작년에 국정감사 때 그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창용 총재께 이거 DSR 정책 등 그 결정 과정에서 이게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할 의지가 있냐. 그래서 그렇다면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 수단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네. DSR 포함해서. 그래서 그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런데 오늘 후보자는 그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감독권이 있는 기관이 예,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기서 충분히 참여를 하는 것은 물론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요. 그럼 부동산 PF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PF 상황 좀 아십니까? 예.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화면 좀 잠깐 넘겨주십시오. 지금 대부분 이 연체율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체율이. 이게 상당히 독특하고 특히 제2금융권일수록 많은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동산 PF야말로 이 전형적인 그 비은행 이 부문이 이제 은행을 대체해서 자금 중개를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22년 레골랜드 사태 이후로 리스크는 상당히 좀 지금 어느 정도 정대가 됐지만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뭔가 이제 대책 정책적인 방향 그냥 나름의 해법 기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식으로 해법을 이야기했죠? 네, 해법은 기존의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또 유동성 다 점검해서 차츰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정석인 것 같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통합이라든가 다른 정책을 써서 그렇지만 이제 2022년 당시 상황보다는 많이 지금 호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이 질문 하나만 하고 예. 원래 22년, 23년, 24년 쭉 논쟁하면서 저희 국정감사 때마다 몇 번 논쟁을 했다. 네. 실제 한국은행 총재가 논쟁했던 데 내과적 수술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과적인 복용을 해야 되냐, 외과적 수술해야 되느냐, 외과적 수술해야 되는 놓친 거 아니냐. 그 정책 당국이 한국은행이나 그다음에 금융이나 이런 데서 이걸 제대로 제일 못했던 거. 저희가 국정감사 때마다 계속 했던 데. 예.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알아야 될 주제고 예.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평가를 주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느냐. 네. 앞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명확한 답을 못 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더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